우리 아들, 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무한대예요. 거의 무한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활동 하는 시기에도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봐요. 남을 의식하는 소비 문화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집이 해외여행 가면 우리도 가야 되고, 그리고 조그만 차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일부러 큰 차 타고, 그죠? 남의 눈치 보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노후 빈곤율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이제 40%가 넘어섰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아티얼스 장기용 이사님 모시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노후의 생활비를 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고 또 적정 생활비 얼마나 갖고 있어야 좀 충분한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노후 빈곤율 자체를 먼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체 어떤 거고 기준은 뭐고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후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라고 그러죠. 노인 빈곤율이라는 거는 60세 이상의 그 인구 중에서 중위권 소득, 제가 숫자를 봤는데 중위권 소득이 3천만 원대 중반 정도 돼요. 60세 이상 네, 60세 기준으로요? 이상. 네. 그러니까 최고 많이 버시는 분 빼고, 그 다음에 최고 못 버시는 분 빼고, 중간이 한 3,200에서 400 정도 되는데, 요거의 반, 그러니까 1,500만 원 수준이죠. 요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을 갖고 노인 빈곤율을 얼만큼 차지하느냐, 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져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차지하는 비율이 49%? 요 정도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절반 가까이가 반도 못 미치는 소득을 갖고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보면은 중위소득의 절반가에 또 못 미치는 분들이 50%인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네. 반이 거의 뭐 기초 생활비 정도도 못 갖고 생활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따져볼게요.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 노령연금 수급액이 얼마냐면 65만 원이에요. 70만 원 잡고 1년이면은 700에다가 840만 원 되죠. 네, 840. 그거에다가 조금 부가 수입만 갖고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1,500 좀 안 그렇죠. 국민연금 수급 위에 없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어떤 재원을 갖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말하자면 기초 생활을 하기에도 조금 빈곤한 그런 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빈곤율이 많이 우리나라가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정말 심각한 게 이제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인데 어쩌다 이렇게 OECD 중 이게 최하위로까지 뭐 됐는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원인을 먼저 좀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견으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본이 GDP 몇 위 막 이렇게 그 선진국으로 막 올라왔다 지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 입장이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소득이 많고 누가 적어도 평균으로 따지면 거기가 1위니까 그 안에 이제 못 사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따지는데 이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국민연금같이 사회보장 제도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온 시기를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빨리 도입이 돼가지고 정착이 될수록 기초생활은 되니까 빈곤율이 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1935년도에 도입이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85년. 1985년. 예. 저희가 1988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됐는데 도입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정착이 되려면 일종 갈등 같은 걸 겪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생인가 그럴 때인데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하면 국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냥 돈을 뜯기는 느낌이었어요. 왜 나보고 연금 내라 그래? 오죽하면은 그때 아마 그런 제주도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5년만 불입하시면 평생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 때. 그 정도로 연금에 대해서 필요성도 못 느끼고 도입도 늦다 보니까 그만큼 저변에 갖춰야 할 재무적 그 기반이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입 시기가 늦어가지고 말하자면은 빈곤율에 조금 영향을 더 미쳤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 저희 나라의 은퇴와 퇴직에 관한 나이가 상당히 낮아요. 55세면은 그 명예퇴직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공직이나 그보다 좀 대기업이 있다고 치면 60대 초반이면은 이제 퇴직을 하거든요. 그럼 은퇴죠. 사실 굉장히 젊단 말이에요. 예, 젊은데 일찍 말하자면은 조기 은퇴가 분위기를 느끼죠. 예.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선진국이 그러면 예, 예. 몇 살? 미국 같은 경우가 65세, 그리고 독일은 67세, 일본도 65세.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일본은 실질적으로 재취업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거의 70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 일찍 경제 활동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할 시기도 높고 돈 벌 시기가 적으니까 당연히 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본다면 요건 이제 일종의 정서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독립하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학생들 예. 독립하는 나이. 네, 독립하는 나이. 보통 우리 아들, 딸들이 독립하는 나이가 뭐 나가서 예. 살게 되는 그렇죠. 거나 경제 활동을 시작한 엄마, 아빠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혼자 독립하는 시기. 20대 초반이지 않을까요? 저희 그렇죠. 나라보다 훨씬 예, 빠른. 예,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자기 돈으로 대학교 학비도 내고 그리고 혼자 먹고 살고 대학교 때 말하자면 학비를 그 친구들이 대출로 충당을 해요. 네. 그랬다가 4년 후에 취업을 하면 상환을. 네,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절대 엄마 아버지한테 손을 안 빌려요.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근데 저희는 그렇죠. 일단은 고등학교 때 학비 플러스 말하자면 학원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내줘야 되죠. 그것만 내주나요? 시집장가 가면 결혼자금도 결혼자금. 보태줘야 네. 되고 그리고 좀 지나면 집 살 때도 좀 보태줘야 되고 우리 사회 통념상 그래요. 우리 아들 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무한대예요. 거의 무한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활동하는 시기에도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봐요. 남을 의식하는 소비 문화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집이 해외여행 가면 우리도 가야 되고 그리고 조그만 차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일부러 큰 차 타고 그죠? 남의 눈치 보죠. 그리고 좀 격식에 갖춰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자기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하다 보면은 60대면 이제 퇴직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유튜브 보시는 거 많잖아요. 대기업 퇴직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런 거. 많죠. 예, 많죠. 이런 게 그런 기인이라고 그 생각해요. 예를 들면 50대에서 60대 뭐 이렇게 갈 때쯤에 생각을 해보면 예.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하면 말씀하시면 그때까지도 주택 지원을, 구입 비용도 예, 사실 예. 만만치가 않으니까 뭐 집 살 때 다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을 하더라도 그게 비용이 상당히 적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죠? 손을 벌려요. 네. 손을 벌리고 안 해도 또 해주고 그건 냈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재정적 독립을 자녀도 못하고 나도 제대로 못하고 은퇴할 때까지. 예, 예.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 이러니까는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이게 근데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국가적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뭐 개인적으로도 이게 거의 뭐 저는 해결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 영역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적으로 웬만큼의 자산 축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첫째는 내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겁을 내시면 안 돼요. 변동성은요. 매년 있어 왔고 시장은 그만큼 성장을 하거든요. 성장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짜장면 값이 다르고 내년에 짜장면 값이 또 오르고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내 자산이 그만큼 투자를 안 하면 내 자산의 가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제도예요.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뭐 연금저축이나 각종 제도에 대해서 다 좀 단단하게 가입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현명한 소비죠. 아까 전작에 말씀드렸듯이 좀 소비나 이런 패턴을 좀 현명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재무적인 공감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요만큼 쓸 거야. 이런 부분은 여기가 한계다. 요거는 요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전반적인 공감대를 좀 잘 형성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부부나 자녀한테도 대충 뭐 이거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확하게. 해놓고. 뭐 무한정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하라든가. 너무 명확하게 딱 끊으면 찬바람 부니까 그래도 웬만큼의 언질도 주고 웬만큼 가이드를 주라는 얘기죠.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자산의 통제권이라고 해요. 전 통제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가 노후 자금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달라 그래요.
이게 통제권을 상실하는 거거든. 주면 통제권을 상실하고 그만큼 저도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이 통제권은 정확히 은퇴 설계상에서 나타난 통제권 안에 금액이 적정하다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지키셔야 돼요. 나중에 남으면은 뭐 우리 자녀가 가져가든 또 어떻게 하든 모르겠지만은 갖고 계시는 동안 웬만하면 통제권은 효율적으로 지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치하는 현명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아까 전체 말씀드렸듯이 경제활동 시기에는 제가 말했죠. 과감한 투자를 좀 하시라 그랬잖아요. 경제활동 후에는 지키는 좀 현명한 투자를 하시고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시퀀스 리스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10억이란 돈이 노후 자금이 됐다고 칠게요. 저는 60대 전반의 수익을 냈어요. 10억을 10년 동안 수익을 내는데 저는 1년에서 5년 동안을 똑같은 수익을 냈고요. 기자님은 후반 5년에서 10년까지 똑같은 수익을 냈어요. 자산의 고갈은 누가 빨리 될까요? 제가 훨씬 늦게 되고 기자님이 더 빨리 돼요. 왜냐하면 지출은 전반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수익은 무조건 노후생활 수익은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앞에 수익이 많은 사람이 자산의 고갈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에 대한 마인드도 좀 줄어들고요. 자산의 수익률이 뒤로 가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퀀스 리스크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초기에 최소한 경제활동 할 때라든가 아니면 은퇴 시점 이후에 초기에 투자는 조금 과감하게 하시고 중반 이후로 갈수록 좀 지키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은 나가서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취업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나가면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재취업 하세요. 말씀을 드려요. 아니 30평생 벌고서 왜 또 벌으라 그래. 근데 조금 버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조그마한 소득이 들어와서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내 생활의 질은 급격하게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좀 보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을 건강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빈곤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